네, 안녕하세요. 컴퓨터 공학 전공 박구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과학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가 배우기 전에 앞서서 빅데이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게요. 네, 빅데이터. 말 그대로 데이터가 많다라는 뜻이에요. 네, 빅데이터. 네, 해서. 자, 이래서 이 빅데이터라는 게 뭐 다양성을 띠고 있는데 뭐 데이터가 많다 보니까 정형하고 비정형 데이터 다 합쳐가지고 네, 갖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빅데이터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빅데이터가 왜 중요하냐? 네,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아무래도 새로운 기술을 요구할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정확도도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빅데이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의 특징을 보시게 되면은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고 네, 저장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걸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 또 다양한 데이터의 형식으로 이제 숫자, 텍스트, 이미지, 영상 등 뭐 여러 가지를 둘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또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또 생성되는 데이터들이 이제 또 늘어나고 있죠. 네. 예전에는 이제 인터넷 발달이 안 됐을 때는 이제 문서로 진행이 됐다면 지금은 이제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네. 파일의 양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예전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서화를 시키기 시작했죠. 문서로 파일화를 시키기 때문에 네, 그런 특징들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활용 목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사이트 도출을 할 수 있는 방향이 있고 그다음에 빅데이터 같은 경우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요.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의사결정이라든지 알고리즘을 이용해 갖고 예측 가능합니다. 네, 이런 장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빅데이터 언제부터 발전이 되냐? 2000년대 중반부터 스타트가 되었습니다. 네. 솔직히 말하면 그전에는 이제 다 문서 체제였어요. 네. 따로 뭐 된 게 없었어요.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이제 그 부분부터 스타트해서 이제 빅데이터로 이제 정리 체제로 가면서 스타트가 되는데 그 정리 체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네. 우선 네, 파일 관리 시스템 해서 있습니다. FMS, 네, 파일 매니지 시스템인데, 약자는 따로 쓰지 않을게요. 그냥 한국어로 해서, 네, 이런 체제 발전이 있다라고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약자는 그냥 제가 이야기로만 할게요. 네, 그래서 주요 거래 데이터를 이용한 시스템이 먼저 발전이 됐어요. 네, 첫 번째로. 그 다음에 DBMS,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인데,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 과목 컴공과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뭐 아실 거예요. 네, 그 DB입니다. 그래서 SQL을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거래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그냥 따로 해서 진행이 됐다면, 네, 이 상태가 이제 FMS다라고 뒀다면, 여기서 이제 관리 체제로 들어간 게 이런 식으로 구조를 갖게 되는 게 뭐냐? DBMS입니다. 네, DBMS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 모델 보겠습니다. 데이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DBMS를 구축을 하는데 여기 데이터랑 만약에 동일해요. 중복이 된다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하나만 있어도 되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되는 경우 더블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데이터가 중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데이터에서 한 군데를 없애자라는 취지로 이제 나와가지고 데이터 모델을 조금 더 구상시키는 게 이제 네, 데이터 모델이라고 둘 수가 있겠어요. 중복성을 없애고 데이터 모델을 구축하자라는 거 목표로 두는 거예요. 네. 조금 헷갈리죠? 네. 물론 DBMS에도 현재는 있습니다. 중복성 제거하는 거. 그런데 조금 어렵게 설계가 돼 있어요. 네. DBMS 보시면.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쉽게 만든 게 데이터 모델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 웨어하우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네, 여기서 날아가는 데이터들을 이제 휘발성 데이터라고 하는데 그 데이터들을 그 데이터베이스화 시켜가지고 시간별, 업무별로 이제 적재를 시켜갖고 적재적소에 넣을 수 있도록 만든 게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 마이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치 있는 정보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체제로도 볼 수도 있는데 알고리즘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네, 이 후반부에 이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번 장 후반부에 나오거든요. 자, 그 다음에 BI,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입니다. 네, 제 전공이기도 한데, 기업이 상용화할 수 있도록 지능 및 AI용으로 수준 높인 정보화 시스템 체제를 이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어요. 즉, 데이터 체제의 발전은요, 거래 데이터를 이용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마지막에 또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데이터를 그냥 쓸 수는 없어요. 데이터를 쓰는 목적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네. 내가 그냥 연구하면 안 돼요? 네. 그냥 연구해서 돈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발전이 스타트가 되었습니다. 네. 데이터 발전된 상황도요, 마트에서 스타트가 됐어요. 이 부분도 좀 이따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구나.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데이터 발전 체제가 이렇게 있구나. 라는 거와 그냥, 어떤 게 있는지 체크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오픈 데이터 해서 학교에서도 많이 듣고, 네, 사이트 갈 때마다 오픈 데이터로 뭘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이 들었을 거예요. 네. 그 부분이 어떤 건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픈 데이터는요, 이제 데이터 생태계에서 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와 이제 오픈 데이터를 이제 정부에서 주는 거랑 이제 같이 합쳐가지고 뭔가 새로운 관점을 하나 더 아이디어를 추가해보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제 만든 게 이제 오픈 데이터거든요. 이 오픈 데이터는 이제 빅데이터이기도 한데 여기서의 오픈 데이터, 우리나라에서 이제 오픈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정부 3.0 정책과 같이 공공 데이터 포털에 의해서 네, 알려지게 된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나라별로 조금 다른데 네, 그런 특성이 있어요. 어쨌든 이 오픈 데이터 같은 경우 원래는 기업에서는 오픈되지 않는 데이터인데 오픈했다 그러면 그것도 이제 오픈 데이터로 네, 추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오픈 데이터 발전을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제 데이터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전에는 나만 잘 살자 그런 개념이었어요. 네, 데이터를 진행했을 때. 네, 근데 이 오픈 데이터가 제대로 오픈된 시기가 어디냐? 네, 코로나 시점입니다. 네, 코로나 때 2019년, 2020년이요. 2020년, 네, 이때부터 스타트가 됐어요. 왜 이때 오픈 데이터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가 됐느냐? 코로나 데이터를 갖고 있는 WHO라든지 아니면은 워싱턴 세인트루이스 병원이 있어요. 그 병원이 이제 미국에서도 3대 병원으로 뽑히거든요. 그 대학교의 병원이. 존스 홉킨스와 더불어 뽑히는 병원인데 우리나라에서 존스 홉킨스만 유명하죠.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셋을 갖고 이제 줄 테니 한번 다른 나라, 전 세계 사람들이 같이 연구를 해서 이 코로나를 이겨내보자라는 마인드로 해서 네, 우후죽순 이제 데이터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오픈 데이터가. 그전에는 우리 병원만 잘 살면 돼. 우리 병원이 최고야. 아니면은 우리 학교가 최고야. 아니면 우리 연구기관이 최고야. 왜 공개를 해야 되지? 라는 취지로 갔어요. 물론 중요한 데이터는 오픈하면 안 되죠. 네. 다만 이 코로나라는 게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지 모르는 병이었잖아요. 뭐 물론 지금은 어느 정도 앓고 나면은 낫는 병이다. 약간 감기에 조금 업그레이드 버전 그런 트리플 업그레이드 버전 같은 느낌인데 네. 지금은 조금 다르죠. 네. 어쨌든 간 그래서 그때 이제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네. 너도 나도 연구자들이 전부 다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은 코로나를 더 빨리 낫게 할 수 있는 비법이 나올까 해서 감기 데이터, 뭐 열 데이터, 뭐 아니면 성별 데이터, 뭐 별별 데이터들이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2020년대부터 네, 확실하게 오픈 데이터가 성장한 것 같아요. 네. 그때 이제 같이 할 수 있도록 도모한 게 캐글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데이터 마이닝 하는데요 뭐 하시면은 다 아시는 사이트이고요. 네, 대외 사이트인데 이 데이터에서도 홍보도 같이 겸비해갖고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부터 데이터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조금 정착이 좀 제대로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데이터 민주주의란 그럼 뭐냐? 특정한 개인에 대한 정보가 아니면, 그러니까 개인 정보가 아니면 그 데이터를 사용하고 재사용하고 재배포해가지고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살고 어떻게든 이 부분을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빨리 찾을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관련돼서 아예 사이트를 하나 만들었죠. 네, 거기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어떻게 발전이 됐냐? 네, 봤을 때, 제가 이 부분은 못하네요. 네, 이 부분 나중에 추후에 PPT 바꿔가지고 네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1970년 날씨 데이터를 개방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80년에는 GPS 데이터를 개방했어요. 그 전에는 GPS 데이터에 대해서 전무후무해가지고 지도 데이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조금 애로사항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GPS 데이터를 개방하면서부터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2000년 교통 데이터입니다. 교통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막히고 어디가 잘 뚫리는지 그런 부분을 조금 그 GPS랑 겸비해가지고 같이 써야 되는데 오픈이 안 됐다가 이제 오픈되면서 여기에 도로를 건설해야 되는구나. 여기에 이 도로는 폐쇄를 하고 다시 다른 용도로 써야 되겠구나.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오픈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의료 데이터 2010년에도 있었지만요. 네, 제일로 크게 성장된 시기는 2020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010년 의료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학교 위주로 진행되는 의료 데이터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지금 대학병원에서 근무하시는 의학과 교수님이시다든지 아니면은 네, 뭐 의학과 관련된 이제 분야로 계시는 연구진 분들이 네,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알고리즘을 어떻게 성립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조금 됐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2020년에는 아무래도 이제 아까 이야기 드렸죠. 코로나와 겸비해 가지고 빅데이터와 오픈 데이터가 융합이 돼 갖고 네, 우후죽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빅데이터의 특징은 어떤 것이냐라고 부었을 때 이 부분 제일 중요합니다. 무조건 기본으로 아셔야 돼요. 네, 3V 해가지고 볼륨, 벨로시티, 버라이어티 해서 규모, 속도, 다양성 이렇게 세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는 게 3V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네, 규모 같은 경우 네, 페타바이트, 테라바이트라고 해서
네, 여러분들 테라바이트는 아는데요. 네, 기가바이트 다음에 테라죠. 테라 다음에 이제 페타 그렇게 아시면 되는데 그 규모 이상의 크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이제 데이터고요. 왜냐면 데이터가 계속 쌓이니까 네, 계속 그 이상의 데이터의 규모를 계속 찾고 있는 상태인 거죠. 속도 같은 경우 실시간으로 이제 처리 가능한 부분, 네, 데이터가 이제 실시간으로 계속 쌓이고 있어요. 그 전에는 내가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됐어요. 네, 안 됐었는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계속 쌓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접근을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이 이제 또 빅데이터의 특징으로 또 잡을 수가 있겠고요. 다양성, 정형, 반전형, 비정형 해가지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러분들 엑셀 데이터, 네, 그 부분이고, 반정형 같은 경우 섞인 경우, 네, 그 다음에 비정형 같은 경우 지금처럼 글이라든지 아니면은 네, 정리가 안 된 글이요. 엑셀처럼 정리가 안 된 글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미지 부분을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어요. 자, 여기에서 네, IBM이 뭐랬냐? 벨러시티를 더 추가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정확성이 추가가 되고 최근에는 이제 가치, 시각화, 바이럴리티 해가지고 이렇게 7가지가 이제 7V로 해가지고 네, 위에 있는 3V랑 플러스 4V 해가지고 지금 7V로 정의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7V로 지금 보니까 시각화, 바이럴리티, 가치, 정확성. 네, 여기서 중요시 여기는 게 가치가 조금 중요시 여긴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 정확성도 중요하긴 한데 그 뒤에 이제 가치가 없으면 암만 데이터가 많아도 소용이 없구나라는 걸 깨닫고 이제 가치를 추가하게 됐고, 그 다음에 가치와 정확성 넣었더니 넣은 건 좋은데 뭔가 이걸 가지고 분류를 시킬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봤었을 때 분류가 안 되면 네, 거기서 이제 이 데이터는 6V까지 할 수 있는, 네, 6V까지 할 수 있는 상태구나. 네, 뭐 그렇게 둘 수가 있고 5V까지 뭐 그런 식으로 네, 두는 경우입니다. 어쨌든 이런 빅데이터가 이제 큰 용량, 빠른 속도, 높은 다양성의 특징을 갖고 있는 상태로서 이제 의사결정, 프로세스 최적화를 향상시키면서 새로운 형태의 처리 방식이 필요하게 되었는데요. 빅데이터의 역사, 네,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역사는요, 정형부터 스타트됩니다. 그래서 정형 데이터로 이제 메인프레임 데이터를 두었고요. 네, 그 다음에 메인프레임이 어떤 거냐? 기계화된 데이터들을 두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기계화된 데이터를 이제 표로 테이블화해서 둔 상황이다라고 둘 수가 있겠어요. 쉽게 이야기하자면요. 네, 그 다음에 정형 데이터, PC 데이터로 뒀습니다. 네, PC 데이터, PC화 시켰어요. 기계화 시킨 거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 전에는 그냥 펀치나 OCR? 네, 해가지고, 네, 좀 까만색으로 칠하는 그런 데이터로 진행을 하는 경우였다면, 이제, 컴퓨터가 생겼어요. 네, 컴퓨터가 생기면서 정형화를 조금 다른 구성으로 두게 되었습니다. 디스크화 시켜가지고. 네, 그 다음에 인터넷 데이터. 네, 현재죠. 네, 2000년에 인터넷 발달로 인해서, 네, 인터넷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 그 전에는 정형 데이터만 중요하다라고 봤다면 이제는 비정형 데이터도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이제 NLP라고 있습니다. 네, Natural Language Processing이라고 그래갖고 제 전공 중에 하나인데, 네, 자연어 처리요. 네, 그래서 뭐 비정형 데이터, 지금처럼 이렇게 정리가 안 된 데이터를 어떻게 분류를 시키고 어떻게 정리를 해서 알고리즘을 이용해가지고 또 분석을 할 것인지 그 부분을 목표로 두고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이 이제 네, 2010년부터 네, 성황하기 시작했다라고 둘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2020년 정형 플러스 비정형이라고 그래서 사물 인터넷 데이터입니다. 네. 2010년에 모바일 데이터도 추가가 되었고요. 네, 이 부분을 놓쳤네요. 네, 모바일 데이터. 왜냐면 이때 이제 지금의 형태의 스마트폰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네, 2009년쯤부터 네, 나오기 시작했어요. 스마트폰이. 2008년, 2009년부터 스타트가 되었어요. 네. 그 다음부터 이제 점차 발전돼서 지금의 스마트폰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요. 네. 이제 스마트폰에 그치지 않고 2020년부터는 사물 인터넷이라 그래서 네, 블루투스를 이용한 데이터셋이 이제 성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네, 아무래도 꼭 내가 스마트폰을 짚고 있지 않아도 네, 뭐 지금같이 음식물 처리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냉장고라든지 아니면은 뭐 TV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부분이 이제 사물 인터넷으로 네,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사물 인터넷도 생활을 어떻게 하면 더 이롭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이제 초점에 맞추게 되면서 네,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다라고 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데이터를 수집하려면 어떤 원칙이 있는지 네, OECD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수집 제한의 원칙, 책임, 정보 정확성, 목적 명확화, 이용 제한, 안전보호, 공개, 개인 참가 이런 원칙을 갖고 빅데이터를 수집해야 된다라고 네,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야지 개인정보 보호도 할 수 있고 네, 그에 따라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 없이 네,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는 부분으로 네, 세운 원칙입니다. 한번 읽어만 보세요. 네. 아무래도 제 과목이 정보사요. 인터넷 윤리이기 때문에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겠다 싶어서 넣게 되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요.
빅데이터 환경 및 생태계를 보도록 할게요. 네, 빅데이터의 환경 및 생태계, 스맥 환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스맥. 제가 노란색으로 표기한 이유가 있겠죠.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네, 소셜, 모바일, 애널리틱스, 클라우드 기술로 인해 데이터 폭발적 증가된 환경, 그 환경을 이제 스맥 환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회사를 어디를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그쪽 연구소 스맥이 어때? 네, 여기서 수맥으로 저도, 네, 석사 때 잘못 들었다가, 네, 웃음을 터뜨렸던 상황이 있는데, 네, 여담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부분으로 여러분들은, 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걸 얘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소셜, 모바일, 애널리틱스, 클라우드 해가지고, 이 기술 하나하나의 약자를 따서 스맥이 어때요? 라고 했을 때, 이게 이 뜻을 얘기하는구나, 라고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기술들에 따라서, 이제 연구소와, 네, 기업의 평판이 달라지고 있다. 네, 그런 환경을 중요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기업에서 어떤 인식이 있느냐? 빅데이터를 비용이 아닌 기회로 인식을 하고 있고요. 미래정보기술 환경에서 이제 데이터 자원관리 중요성으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생태계 구현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기업들 같은 경우 이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네,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어요. 제가 정보사회 가르치면서 이야기 드렸을 거예요. 정보가 곧 힘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정보사회 넘어오면서 4차 산업에서는 지식이 힘이다, 정보가 힘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네, 그럼 데이터들을 어떻게 빠르게 네, 정보를 캐치하느냐, 그 부분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데이터 수집이라든지 관리 분석 그런 부분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여기 데이터들만 쌓아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어떻게 또 다룰지 또 그런 부분이 이제 경영혁신 도구나 생태계로 네, 체크할 수가 있겠어요. 자, 여기서 네, 제가 아까 초반에 이야기 드렸죠. 네, 마트 관련돼서 거기서부터 스타트된 게 이제 빅데이터다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자, 조금 여담으로 이제 타겟의 유래와 그리고 빅데이터 활용 사례를 같이 맞물려서 이야기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타겟. 여러분들 게임에서 많이 듣거나 아니면은 뭔가 목표를 세울 때, 나의 목표는 저 타겟이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죠. 그 타겟이 어디서 유래가 됐냐? 상품과 고객 구매 패턴 사이에서 연관성을 발견하기 위해 데이터 마이닝을 수행한 곳이 할인점 타겟이에요. 네, 미국 할인점 이름이 타겟이에요. 타겟 코퍼레이션에서 이제 유래된 게 타겟입니다. 네, 신기하죠? 네, 아직도 이 회사는 데이터 마이닝에 우선권을 점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있어요. 네, 어쨌든 그래서 이 회사를 토대로 해서 이제 유래가 되었고요. 네, 여기서 이제 조금 더 파생된 그냥 분석이 하나 있는데 장바구니 분석이 있습니다. 네. 장바구니 분석이 어떤 거냐면 이제 영수증 내역서 보고서요. 연관성 규칙을 발견한 거예요. 그 마트에서. 네. 그렇다고 해서 타깃에서 먼저 한 거냐라고 했었을 때는 이게 찬반 논란이 있어서 그냥 마트에서 진행됐다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미국 마트에서. 네.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이제 연관성 규칙 발견을 이제 알고리즘을 발견했는데 그 부인들이 남편들한테 애기 기저귀 사와라고 했었을 때 보니까 이 남편들이 갔다가 혼자 가니까 맥주를 집어오는 사례가 있는 거예요. 네. 맥주를. 그래서 뭔가 거기서 근무하던 직원이 좀 신기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한번 영수증을 다 들여다봤어요. 들여다보니까 남편 혼자 온 사람들은 기저귀 사러 왔을 때 맥주도 사가는구나. 그래서 지금 마트 가시면은요 기저귀 근처에 맥주가 있을 겁니다. 네, 주류가 비슷하게 있을 거예요. 네, 뭐 없는 경우도 있는데 거진 80%는 다 이렇게 붙여놨을 거예요. 코너에. 네,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영수증 내역서를 이용해가지고 연관성 규칙을 발견했다라고 해갖고 장바구니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마켓 베스킷 애널리시스라고 해서 네, 데이터 마이닝의 시작은 장바구니 분석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또 다른 예시 하나 또 드리자면은 이제는 텍사스 의과대학의 암진단인데요. 이거는 왜 갑자기 암진단하고 이야기하실 텐데 의료 데이터의 한 획을 그은 데가 이제 텍사스 의과대학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어요. 네, 여기서 이제 데이터 마이닝 관련된 네, 분석을 조금 더 잘 하기 위해서 암진단을 네,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알고리즘화 시켜갖고 진행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데이터 마이닝 하시게 되면 암진단 데이터 쓰시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때 이제 활용하는 데이터가 거진다 텍사스 의과대학의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거기서 이제 종양의 악성, 양성 여부를 판단해가지고 암진단의 정확성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목표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예시를 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 꼭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장바구니 분석이 무엇인지 그리고 타겟이 어디서 유래됐는지 그 부분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빅데이터의 가치 연구는 어떻게 되느냐? 미시적 연구로 봤었을 때 이제 리턴 온 바이트라 그래갖고 데이터 수익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 데이터 수익률이 어떤 거냐? 지금처럼 이렇게 공식을 써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데이터가 체계적이면 이제 높아지지만 체계적이지 않으면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치 연구에 있어서 데이터 수익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구나. 그 정도로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과학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와, 여기까지 오는데 진짜 오래 걸렸네요. 네, 같이 한번 볼게요. 데이터 과학. 데이터 과학 같은 경우 어떤 것이냐? 이제 1950년대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도전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그 당시 때 사람들이 또 생각한 게 무엇이냐? 새가 날고 있어. 벌이 날고 있어. 근데 얘네들은 뇌가 1g도 안 되는데? 앞만 봐도 어떻게 날지 하고 거기에 이제 착안이 돼서 신경망이라고 하는, 네, 그 부분을 목표로 해서, 인간처럼 행동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보자. 인간이 할 수 있는 활동을 대신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계들을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마탐하게 된 게 이제 데이터 과학입니다. 네. 네. 그래서 만들게 됐어요. 만들기는 하는데 문제는요, 이 신경망을 만들었을 때 1970년대는요, 생각보다 어렵죠. 네. 인간도 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진행을 했는데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연구 자금이 삭감이 됐고요. 네. 그리고 네, 아무래도 이 당시 때는 컴퓨터보다는 아무래도 슈퍼컴퓨터, 네, OCR 관련돼 해가지고, 네, 0하고 1 펀치 기계로 이제 진행을 했거든요. 저도 본 적은 없는데,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계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1과 0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네. 모든 기계가 다 이 표기, 전원 표기, 여러분들 쓰고 계시죠? 이게 1과 0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는, 전 1이라고 돼 있지만, 이 부분이 이제 컴퓨터에 입력됐을 때는 뭐 1 해가지고 이렇게 쓰일 거란 말이에요. 아스키 코드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바이너리화 시켜갖고 진행했을 때,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논리 기반으로 기계들이 모두 만들어집니다. 이 진수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신경망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안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생물학적 두뇌 사고에서 체계가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네, 좀 시들시들해졌어요, 역사가. 그때 이제 1980년에 아니야, 다시 할 수 있어. 그래서 뭔가 또 도전을 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인공지능 부흥을 일으키자 해서 다시 한번 진행을 했지만, 네, 예상보다 주목을 못 받았어요. 네, 그런데 주목받기 시작한 거 이제 2000년대부터요. 2000년대 이제 기계학습에 대한 연구들이 확산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데이터가 쌓여서, 네, 너무 이제 데이터는 많아지고 있는데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기존처럼 계속 설문조사만 해서 돌릴 것이냐. 그래서 설문조사 좋긴 하죠. 대신에 약간 편향성이 있죠. 네, 그 편향성을 없애고 뭔가 연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해서 나온 게 이제 기계학습입니다. 네, 그전에는 주목받지 못했어요, 알고리즘들. 네, 통계학에서도 그렇게 취급받지 못했어요. 네, 지금에서야 취급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0년대 기계학습이 뭔가 기계학습으로는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는 거예요. 머신러닝이라고 하거든요. 이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셋이 10,000개 이하? 한 3만 개? 그 정도에서는 오케이인데, 한 10만 개, 100만 개, 500만 개 막 쌓이면서 그 데이터를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온 게 뭐냐? 딥러닝입니다. 네, 쉽게 하나 이야기 드리면요. 딥러닝은요, 신경망이 많아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신경망이 이제 기계학습이라고 두면은, 그 다음에 여기서 딥러닝은요, 뭐 이걸 어떻게 막 그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려보자면, 네,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최대한 잘 그려본다고 하는데 제가 미술로 빵이라서, 네, 이 정도로만 네, 그리면 좀 이해가 될까요? 네, 이렇게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보시면 많아졌죠? 신경망이 개수가 엄청 늘어난 게 이제 딥러닝이에요. 네, 은닉층이라고 하는 부분을 막 늘리는 거예요. 네, 그 이전에는 해봤자 끽해봤자 5개, 6개였어요. 네, 그런데 이 부분이 100만 개, 20만 개, 수십 개, 100만 개까지는 아직은 제가 보지 못했는데 있을 거예요. 기업에서는 할 것 같은데 아마 10개, 20개, 30개 막 이거를 쌓이가지고 이제 만든 상황을 이제 딥러닝이라고 둘게요. 네, 그럼 되겠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에서 L로 둘게요. 그 다음에 딥러닝으로 온 거예요. 지금 보시면 기입숙하죠? 별로 그렇게 안 보이는데 하시면 할 수 없는데 지금 얘는 단순한데 기입숙하잖아요. 네, 그래서 딥러닝. 네, 지금 보시면 신경망이라고 하는 구조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네, 동그라미로. 아닌 것 같은데요 하시면 한번 인터넷 한번 살짝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딥러닝 구조, 신경망 구조. 네, 제 그림하고 비슷하게 보실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확산이 되면서 이제 2015년 이후, 네, 구글 자회사인 이제 딥마인드에서 이제 발표를 했어요. 비디오 게임을 이용해서 스스로 학습하는 기계를 만들었는데 별로 그렇게 성행을 못했는데, 바둑은 조금 다르잖아요. 비디오 게임 같은 경우, 네, 뭐 아무래도 게임 오버 시키는 데 있어가지고 확률 게임으로 넣으면 되는 거니까 뭐 여러 가지 썰이 많은데 바둑은 어렵단 말이에요. 네, 바둑은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되는 수가 많고 또 이게 바로바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딥마인드에서 인류 역사상, 네, 여기 이세돌 기사님과 함께, 네, 한번 진행을 하는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를 한번 해주시면 어떠냐 그래갖고 진행을 했더니 졌죠. 네, 물론 좀
네, 조금 봐준 느낌이었어요. 네, 바둑이.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자마자, 아, 이제 세상이, 지금까지는 인간이 먼저다 생각했는데 이제 기계가 우선시 되겠구나 라는 걸 발견한 바가 이제 2016년에 이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2015년, 2016년 그때 이야기가 나오면서 딥러닝이 성행되기 시작했어요. 딥러닝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13년, 12년부터 스타트가 쫙 되기 시작한 거예요. 네, 자, 그리고서는 2022년 후반이죠. 네, 그때 생성형 AI가 발견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다 알려줬는데 생성형 그 AI 같은 경우 지금 알고리즘에 대해서 불투명해요. 어떤 구조를 이뤘는지 모르겠어요. 네. 다른 구조들은 다 오픈돼 있어가지고 수식으로 풀 수가 있었거든요. 네. 수학으로 어떻게든 계산을 해서, 아마 진행이 되겠구나라는 느낌이었는데, 네. 생성형 AI는, 네. 오픈 AI에서 발표를 안 했어요. 네. 돈 주고 사야 됩니다. 네. 어쨌든 잘 돌아가는 거 체크했고, 그와 관련돼서 빠르게 네, 진행되는 거 체크가 되었어요. 이 생성형 AI가 왜 유명하냐? 이 안에 데이터셋이 네, 웹사이트를 통째로 넣었기 때문이에요. 데이터셋으로. 네, 그렇게 해서 진행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런 역사를 갖고 있어요. 데이터 과학. 자, 그렇다면 이 데이터 과학이 어떻게 굴러가냐? 봤었을 때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이 띵크에서 알고리즘이 성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앤서로 빠집니다. 네, 질문에서 생각할 때 이제 알고리즘과 겸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체크하고 그다음에 앤서로 빠지는 게 이제 데이터 과학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대답에 대해서 어떻게 모색을 할 것인지에 대한 차관으로 스타트된 게 데이터 과학으로서 이 모토를 갖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에 따라 또 대답이 또 달라지겠죠. 네, 확률적 게임으로 했었던 부분이 이제 생성형 AI가 오면서 실제로 감성을 녹여내서 진행을 하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 데이터 과학이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 원리는 어떻게 되느냐? 네, 기고입니다. 네, 무조건 아셔야 돼요. 제일 중요합니다. 데이터 마이닝 배우시는 분들 보셨을 때 맨 앞장에 나옵니다. 네, 항상 원서 맨 앞장에 데이터 마이닝 앞장에 보시면은 기고 해가지고 써져 있어요. 네,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빈 공간에 기고 해가지고 네, 물론 뭐 책마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웬만한 책들은 다 갖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원리냐라고 줬을 때 여러분들이 데이터셋을 봤었을 때 데이터셋이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인데 만드는 모델 지금 띵크 부분이죠. 네, 생각하는 알고리즘이 개판이란 말이에요. 네, 모델이 쓰레기예요. 쓰레기면 쓰레기가 나온다. 그 이론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인풋 데이터가 쓰레기예요. 반대로 모델이 다이아몬드예요. 너무 잘 짰어요. 코딩을. 그런데 아웃풋 데이터가 쓰레기다. 네, 모델이 아무리 좋아도 인풋 데이터가 쓰레기면 쓰레기예요. 네, 이 이론을 이야기를 하는 게 깔비지 인 깔비지 아웃입니다. 그래서 기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론은 꼭 아셔야 됩니다. 네, 무조건 아셔야 되는 이론 중에 하나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풋 데이터가 쓰레기면 이제 모델이 아무리 주옥 같아도 쓰레기가 나오고 아무리 인풋 데이터가 너무 주옥 같아도 네, 모델이 쓰레기면 쓰레기가 나온다. 네, 결과값이 쓰레기면 결국엔 망한 실험인 거죠. 네, 그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데이터 과학이에요. 크게 쓸게요. 데이터 사이언스, 그 다음에 이런 형식입니다. 네, 이 형식을 갖고서 이야기할게요. 여기 그림도 그렇죠. 데이터 사이언스 해서 크게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게 데이터 마이닝 하나 있는 거죠. 네, 이 형태를 갖고 한번 설명을 할게요. 먼저 이 그림을 그려주고 해야지 설명이 조금 여러분들 이해를 돕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자, 데이터 과학은 이제 데이터를 다루는 전 과정으로서 이제 데이터 마이닝은 데이터에서 패턴을 추출하는 특정 작업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은 데이터 과학의 하위 영역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여기서 데이터 과학을 조금 더 다시 정리해서 이야기하자면 전체 데이터 처리 과정. 네. 전체 데이터 처리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딥러닝, 프로그래밍 전부 다 이제 이야기하는 게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예요. 네, 통계든 모든 게 다 데이터 사이언스예요. 네, 그 과정 자체가 데이터 사이언스입니다. 다만 요즘 세분화 돼가지고 카테고리가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조금 생소하게 들리시는 것 뿐이에요. 네, 지금 보시면 이 과정들이 전부 다 데이터 사이언스로 묶여져 있죠. 네, 그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은 무엇이냐? 대용량 데이터에서 숨겨진 패턴과 관계를 발견하는 과정으로서 네,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데 여기서 마이닝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캐다. 광석에서 광산에서 광석 캐는 것처럼 채광 이런 게 이제 마이닝입니다. 네, 그래서 대용량 데이터에서 빅데이터죠. 빅데이터에서 숨겨진 패턴과 관계를 찾아가지고 네, 어떻게 연관성을 지을 것인지 그 부분을 목표로 둔 게 데이터 마이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법 아까 이야기 드렸죠. 머신러닝 그다음에 딥러닝이 있습니다. 네, 기계학습이 머신러닝이에요. 네, 그래서 응용 분야 여러 가지 있어요. 네, 한번 이쪽 더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응용 분야에 대해서 얘기하면 제가 아무래도 제 전공을 이제 다루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 파트가 한 10시간, 12시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그냥 응용 분야가 이게 있다라고만 해서 커트할게요.
자, 그러면 데이터 처리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라고 봤었을 때, 아까 데이터 처리 과정 이거라면서요. 처리 과정은 아니고 이게 생각하는 과정, 네, 전체 틀이 이렇다는 거죠. 네, 질문, 생각, 대답 이 형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질문, 그 다음에 think, 그 다음에 생각, 생각이 아니고 대답이죠. 대답. 크게 보면 이런 구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도록 할게요. 자, 물론 다 뭐 전체적인 틀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빨간색 글씨는. 자, 우선 생성을 합니다. 내부 데이터든 외부 데이터든 생성을 합니다. 네. 그래서 생성을 해서 어디서 받냐? 뭐 데이터베이스에서 받든 아니면 스트리밍 데이터에서 받든 어쨌든 받아요. 받게 되면은 받는 걸로 끝내면 안 되죠? 수집을 해야 되죠. 네, 수집해서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정리할 때 이제 저장을 시켜가지고 스토리지나 아니면 서버에 이제 저장을 해가지고 정리를 좀 해줘야 되겠죠. 그냥 막 쓰면 막 쓸 수도 있어요. 비정형 데이터. 네, 그렇게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에요. 네,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바로바로 처리하기 위해 네, 저장 부분으로 이제 넘어가서 이제 처리할 때 이제 think가 이쪽으로 오겠네요. 네, think가 이쪽으로 오겠네요. 네, 그래서 처리가 되면서 think 부분에 이제 처리가 되면서 여기에서 뭐 여러 가지 분석이 이루어질 거예요. 네, 뭐 자연어 처리라든지 머신러닝이라든지 딥러닝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이 이제 또 진행이 되면서 표현을 직렬화로 할 것인지 아니면 시각화로 할 것인지 아니면 획득, 정보 획득을 목표로 둘 것인지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생성, 수집, 저장, 처리, 분석, 표현 네,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걸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부분도요. 네, 지금 제가 한 장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여러분들 배우실 때 한 달간 배우거든요. 네, 네, 일단은 교양이라서 그냥 한 장으로 제가 모색했을 때 플로우 테이블이 이렇게 나오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네, 두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데이터 마이닝. 아까도 이야기 드렸습니다. 패턴과 규칙을 추출하는 기술로서 기계학습과 딥러닝을 포함한 데이터 분석에 활용되는 모든 기법이 이제 데이터 마이닝인데 여기에서 나온 게 기법이 무엇이냐? 머신러닝하고 ML이라고 표현하고요. DL이라고 표현합니다. 딥러닝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ML과 DL이 있는데 ML 같은 경우 데이터 예측과 결정에 이제 진행을 하는데 데이터 마이닝에서 발견된 패턴을 정교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네, 진행을 해요. 그래서 알고리즘의 차이에 따라서 ML이라고 부르고 더 깊숙하게, 더 빠르게, 네, 조금 더 강력하게 데이터가 많을 때 사용하는 게 이제 DL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험을 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네. 물론 저랑 AI 같이 한 학생들은 대충 알겠지만, 네. 뭐, ML에서 이제 진행을 했었을 때 패턴이 여기서는 이제 데이터셋이 좀 많지 않아도 괜찮고요. 딥러닝은 많아야 돼요. 안 그러면 과적합, 과오류라고 하는 부분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딥러닝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네, 데이터셋 크기나 개수에 따라서 또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고요. 네, 기계학습 같은 경우에는 수치 데이터에 좀 유리하고요.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정형 데이터, 물론 수치 데이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치 데이터 사용하시게 되면 좀 많은 용량의 데이터셋을 처리할 때 이제 쓰시는 과정이 이제 딥러닝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예시 하나 보자면요. 네, 기계학습 같은 경우에는 고객 데이터를 이용해서 소비 패턴을 발견해갖고, 네, 뭐 의사결정 나무라든지 랜덤 포레스트라고 하는, 네, 그런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구매 예측을 수행한다라고 둘 수가 있겠고요.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료 데이터 마이닝에서 이제 엑스레이 이미지를 분석할 때 CNN이라고 하는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압 여부를 자동으로 어떻게 진단할지, 네, 그 부분을 두고 진행한다라고 둘 수 있겠어요. 여기에서 이제 제너러티브 AI, 네, 현재 뜨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죠. 네, 여기서 딥러닝에서 발전한 기술로 기존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는데 중점을 두는 게 이제 생성형 AI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생성형 AI에서 쓰는 기술이 이제 간스라 그래가지고 네, 제너러티브 애드버서리얼 이제 네트워크라고 해갖고 이와 같은 딥러닝을 이용해갖고 이미지, 텍스트, 음성 등을 생성하는 데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하고 생성형 AI는 조금 달라요. 네, 생성형 AI는 냈다 지르면 바로바로 나오는데 그 과정이 불투명합니다. 아까 이야기 드렸죠? 여기서 질문을 던져요. 근데 띵크 부분이 알고리즘이 알려지지가 않아 있어요. 오픈을 안 했어요. 돈 주고 사야 돼요. 네. 물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무료로 오픈하고 있습니다. 왜 오픈을 하냐? 데이터 모으려고. 질문 모으려고. 네. 공짜로 주면은 다 사용하니까 그때 이제 데이터를 다 축적을 시키는 거죠. 네. 그러면 그걸 갖고 또 띵크를 만드는 거죠. 데이터는 많으면 많을수록 네, 더 정교한 대답을 내놓을 수 있으니까요. 네.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네. 다른 알고리즘과는 달리 여기가 조금 불투명해요. 그 회사가 아예 갖고 있기 때문에 오픈 AI에서. 네. 그래서 그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현재 많이 쓰이는 거는 맞춤형 광고 콘텐츠로 이제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경우를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어요.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챗봇을 4개 만들었거든요. 생성형 AI 관련돼서. 네. 그 부분을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마약 관련된 거라든지 법 관련된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소비 패턴 관련된 거라든지 아니면은 또 여러분들 질문한 거 있잖아요. 질문. 그 학습 질문 같은 거. 네. 제가 운영하는 학생이
한 학기에 500명 돼서 보니까 그냥 채법 만들어서 띄워줄까 그 생각으로 했다가 더 헷갈릴 것 같아서 네, 하다가 중단하긴 했는데 뭐 그렇게 해서 만든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와 오늘 진짜 많이 배웠어요. 네, 데이터 마이닝 관련돼 가지고 원래 더 하고 싶었어요. 저는 이 파트가 제일 좋거든요. 동사용 했을 때 뭐 여러 파트 다 사랑하지만 네, 데이터 마이닝 뭐 아니면은 뭐 그 전에 배웠었던 거 뭐 정보사에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 이 파트가 제 파트다 보니까 제 전공이고 네,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지만 네, 시간이 안 그러면 좀 너무 오버될 것 같고 계속 네, 이 파트는 그냥 가만히 제가 여기 앉아서 두게 되면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10시간이고 100시간이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네, 여기까지 해서 두도록 할게요. 조금 아쉽네요. 네, 다 압축한 거예요. 네, 보기에는 이래 보이지만 책들 전부 압축한 거니까 공부 꼭 하세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타겟에 대해서 배웠고 스맥에 대해서 배웠고 네, 그 다음에 빅데이터 특징이 무엇인지 체크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데이터 체제가 이렇게 발전이 됐고 빅데이터가 있어야지 데이터를 좀 더 정교하게 만들 수 있구나. 네, 데이터가 쌓이고 쌓여서 그 부분이 하나의 패턴을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구나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잊지 말고 꼭 복습해 주실 거라고 믿고 저는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